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환연구원이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도중 갑자기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현장에서 해당 연구원의 발언을 들은 중국 대표단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지만 불과 몇 분이 안 되는 시간이 지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회의장을 도망가듯 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해당 연구원은 사실 한국이 이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도 더 지났다며 전 세계가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가 과연 뭔지, 그리고 중국 대표단은 왜 도망가듯 회의장을 빠져나간 건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에바 슈미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교관이죠. 지금은 베를린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버드 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강당은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 토론의 주제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독일 베를린 국제정책연구소의 에바 슈미트 박사님 발표입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중국 대표단이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도 보였죠.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지속 가능한 전략 자원입니다. 그중 한국은 바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중국 대표단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해양 활용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가 발전 모델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GDP의 70%에 육박합니다. 이 무역의 99.7%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로가 차단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은 바다를 번영의 통로로 변모시켰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중국 대표단 리 교수가 동료들과 무언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자 다른 중국 학자들도 하나둘씩 따라 나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죠.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항만 중 3개가 한국에 있어요. 이러한 해양 인프라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한국인 동료 김민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자원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바다라는 자원을, 그것도 공유 자원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21세기 국가 발전 모델에 주는 교훈이죠. 박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중국 대표단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에 들어서자 중국 대표단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리 교수는 어떻게든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주시했어요. 그의 옆에는 제자인 왕레이가 앉아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토론을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에바 박사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리 교수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리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은 모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를 보십시오. 영토와 자원이 국가의 번영 조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왕레이가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어요. 각국의 천연자원 보유량과 GDP를 비교한 그래프였죠.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자원 보유량과 경제력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이죠.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리 교수님,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들 국가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만이 국가 발전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중동 국가들이 가장 발전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리 교수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외적 사례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독자적 성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출신 학자가 끼어들었어요. 자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호주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민준 박사가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저는 한국인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강대국의 그늘에서 성장했다기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독자적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성장했어요. 리 교수가 고개를 흔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동맹과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장은 점점 열기를 띠었어요. 미국 학자들은 저와 김민준 박사의 편을 들었고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의 학자들은 리 교수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술 토론은 어느새 국제역학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무대가 되었죠. 휴식 시간에 김민준 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에바, 다음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 자료를 제공해 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확한 반론이 준비되고 있었죠.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새로운 자료를 슬라이드에 띄웠어요. 이번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 교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중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이 사례는 제가 외교관 시절 직접 연구했던 주제였습니다. 1965년 요르단은 국토의 일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하는 대신 홍해 해안선 18km를 획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로의 통로가 그만큼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영토와 해안선이 교환된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습니다. 요르단은 이 작은 해안선을 통해 아카바 항을 개발했고 이것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석유 자원은 없었지만 바다로의 접근권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죠.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한국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부산항과 인천항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죠. 이 항만 인프라가 없었다면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부산항은 연간 2천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세계 6위의 물동량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국가 전략이 핵심입니다. 리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항만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상하이항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이점은 전략적 활용에 있습니다. 한국은 항만을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닌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켰어요. 부산항 주변의 조선소, 인천공항과 연계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또한 한국은 제한된 해양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냈죠. 김민준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단지는 모두 항만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전략적 배치의 결과죠.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포항의 제철소, 거제의 조선소 모두 해양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받고 한국의 해상 운송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세계 10대 해운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운송량이 아니라 해양 연결성입니다. 한국은 170개국 600개 이상의 항만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한국 경제의 실제 영토입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해양을 더 잘 활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비교가 아닌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이 적은 국가도 해양 접근성이라는 국가의 생명선을 통해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외교적 감각을 발휘해 답변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중국 대표단이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다소 수세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논쟁의 주도권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며 김민준 박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토론이 열기를 띠던 중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바 박사님, 해양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 질문은 학술 토론을 국제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민한 주제였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해양은 국제법상 자유로운 통행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외교관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교역의 3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로입니다. 이 지역의 안정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죠. 따라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리 교수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해양 통제력도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역사적 권리와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수백 년의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 권리를 언급하셨습니다만 그것이 현대 국제법 체계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불어 군사력을 동원한 일방적 해양 점유는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뿐입니다. 2016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레이가 리 교수를 대신해 발언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서방 국가들은 항상 규칙 기반 질서를 말하지만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서구 중심적 시각이 아닌가요?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국가에 그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함정을 간파했습니다. 해양법 협약은 150개국 이상이 비준한 보편적 규범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이익만을 반영하지 않아요.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미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이 협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필리핀 학자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국제법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강대국이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현실에서 약소국은 어떻게 해양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 박사가 지원 사격을 했어요. 한국의 사례로 돌아가면 우리는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가 있음에도 군사적 충돌 없이 외교로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해양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학자도 발언했습니다. 해양 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자원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부들은 전통적 어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해양의 자유는 강대국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이 점점 현실 정치와 맞닿으며 열기를 더해갔어요. 그러나 저는 학술적 논의의 틀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해양의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는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해양 패권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옵니다.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발언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파고들 차례구나. 김민준 박사와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토론이 다시 시작되자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양 접근성을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부산항과 거대한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3대 조선소죠. 이들이 모두 해안가에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서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택했고 이것이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산업 발전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조선업에서 시작한 기술력은 철강, 기계, 자동차 그리고 마침내 반도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해양 물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민준 박사가 추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해양 물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공장은 항만과 가까운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원자재 수입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전 과정이 해상 물류에 의존합니다. 하이테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반도체 한 개가 완성되기까지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해양 연결성 때문입니다. 리 교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 특성일 뿐입니다. 중국도 광활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상하이나 선전 같은 대형 항만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해안선과 항만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규모가 아닌 효율성과 전략적 연계입니다. 한국의 해양 기반 산업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은 물리적 영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항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물류 기지입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전 세계로 수출되죠. 인근에는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해양을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 생태계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한국의 반도체는 부품 수입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전 과정이 해상 물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 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한국의 디지털 항만 시스템이죠. 해양 접근성이 산업을 키우고 산업이 다시 국가의 체질을 강화시킵니다. 독일의 사례도 추가했어요. 독일도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르크항은 독일 산업의 심장부죠. 그러나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비판적이던 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장이 이론적 논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김민준 박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약점을 해양 네트워크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자원이 적은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를 했어요. 숨은 카드를 한 장 더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해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지도였죠. 강당 내 참석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출, 이른바 한류는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물리적 상품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해양 케이블을 통해 전파됩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어요. 세계 해저 케이블의 95%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한국은 이 디지털 해양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해양 인프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민준 박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해저 광 케이블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 디지털 고속도로가 K-팝, 한국 드라마, 영화의 글로벌 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부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데이터 흐름의 중요한 관문이에요. 글로벌 데이터 흐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이 지도는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과 인천을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은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합니다. 제가 이어받았어요. 한국은 물리적 바다를 넘어 디지털 해양국이 되었습니다. 오지 기술과 해상 디지털 네트워크의 선도국이죠. 이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군사력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침투할 수 있어요. 중국 대표단에서 왕레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예외적 사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주권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왔어요. 삼성, LG, SK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했죠. 또한 한국은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입니다. 동남아 출신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다른 중소국가들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양 접근성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요. 물론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죠. 한국도 1960년대에는 베트남보다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변했어요. 리 교수가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해양 접근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군사력과 영토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협력적 안보와 규칙 기반 질서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디지털 연결성이 국가의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어요. 제 말에 여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민준 박사가 주도적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미래 산업의 선도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지속 가능한 해양 전략이 있어요. 한국의 ESG 기반 해양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준 박사의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기차 배터리, 해상 풍력 발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40%가 해군 함정과 관련 시스템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한 조선 기술의 확장이죠. 최근 폴란드,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국 해양 기술력의 국제적 인정을 보여줍니다. 김민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친환경 해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 중이고 그린 수소 운반선 개발에도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어받았어요.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 건조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LNG 추진 컨테이너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해양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미래 해양 질서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설계도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운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해운은 탄소 배출의 3%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해양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기술 발전은 인상적이지만 결국 한국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자원 부국보다 열위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 기술도 좋지만 결국 경제의 근간은 자원이고요. 김민준 박사가 당당하게 답변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양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성이 우리의 진짜 자산입니다.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어요. 구체적인 ESG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ESG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요.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자원 보유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경쟁력이죠. 저도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ESG 산업 발전을 보십시오. 글로벌 공급망에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자원은 석유나 가스가 아닌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인도 학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경험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게 해양을 통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김민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똑같은 경로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핵심 원칙은 적용 가능합니다. 자국의 강점을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연결되며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한국이 1960년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강국이 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는 다양한 반응이 보였어요.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학자들의 관심이 높았죠. 논쟁의 종지부를 찍듯 말했습니다. 진짜 국력은 지속 가능성과 신뢰에 있습니다. 자원의 양이 아닌 효율적 활용이 미래를 결정하죠. 한국은 이 점에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문명과 지식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강당 내부에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슬라이드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해양 문명의 변천사를 보여주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항상 해양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말라카 그리고 부산에 이르기까지 해양 도시들은 지식과 혁신의 허브였죠. 한국은 이를 가장 지혜롭게 활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21세기의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해저 케이블,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기술이 이 새로운 해양 시대의 기반 시설이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양날의 검이었죠.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해양에서 활로를 찾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정학적 취약성이 해양 개방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우리의 강점이 되었어요. 김민준 박사는 한반도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육로가 차단된 반도 국가였기에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야 했어요. 부산항은 아시아의 관문이자 한국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내륙 국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해양 국가만의 시각이 한국에게는 있었죠. 청중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느끼며 계속했어요. 중요한 것은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유자원으로서 모두가 지혜롭게 사용할 때 최대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해양 패권이 아닌 해양 협력이 미래의 키워드입니다. 한국은 이런 협력적 해양 질서의 수혜자이자 기여자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덧붙였어요. 베를린 국제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 개방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경제 회복력과 혁신 지수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수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죠. 리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왕래이조차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토론의 분위기가 대립에서 교류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자원이 아닌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물리적 연결, 디지털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죠. 한국의 사례는 이런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예시입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략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결론을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했어요. 독일 외교관으로서 저는 많은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변화는 특별히 주목할 만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성장한 역사는 많은 국가에게 영감을 줍니다. 한국인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해상 무역로와 디지털 네트워크가 겹쳐진 이미지였어요.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개방성과 연결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한국 모델의 핵심이자
21세기 번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도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조차 마지못해 박수를 쳤어요. 김민준 박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에바. 한국에 대한 당신의 통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버드의 강당을 나서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처럼 광활하고 깊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